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뵙게 되는데요. 자, 사단법인 새마을 새몸짓에서 주관하는 책 읽고 건너가기 3탄. 오늘 알베르 까미의 패스트에 대해서 다들 읽고 들어오셨죠? 네, 한번 우리 심도 있는 그리고 또 요즘 시대에 딱 맞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사단법인 새마을 새몸짓에서 책 읽고 건너가기 패스트를 위해서 우리 최진석 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다들 읽고 오셨다 그러나요? 네, 많은 분들이 네. 와, 실시간 실화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네. 네. 드디어 교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겠네요. 네. 하시고, 네.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하네요. 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인사 좀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니 참 신기합니다. 네. 특별히 반갑습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그 1탄 동키호테는 예. 저 별마당 도서관에서 했었고, 2탄 때부터 이제 또 코로나 단계가 격상이 돼서 어린 왕자는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했고 이번에도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집안에서 또는 뭐 차 안에서 아니면 지금 또 여행 가셔서 뭐 다들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보면 뭐 패스트 이러니까 좀 무거운 느낌도 있고 하지만 또 뭔가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책이고 또 반드시 얘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책인 것 같아서. 패스트를 코로나로 바꿔서 읽으면은 더 생동감이 있더라고요. 그 패스트라는 단어를 다 빼고 거기에 코로나라고 넣어도 우리 지금 우리 상황하고 직접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이라는 게 또 뭐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들은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패스트라는 단어를 코로나로만 바꿔서 읽어도 전혀 뭐 진짜 그렇게 떠올려 보니까 그냥 요즘 얘기를 마치 써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네요. 고전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 패스트는 고전 중에서도 노벨 문학상 작가의 작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수준이 높은 문학 작품이죠. 그러니까 패스트에 코로나를 직접 대입해도 뭐 생동감 있게 더 읽을 수 있듯이 근데 사실 여기에 그 전쟁을 그대로 대입해도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질병, 재난 모든 어떤 그런 거를 여기 패스트로 집어넣어서 읽어도 그 다음에 그냥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요. 고집스러운 마음을 김한섭님은 한평에 가서 교수님과 한잔 하고 싶네요. 차를 제가 못 읽은데요. 차 한잔 하고 싶네요.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패스트를 읽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코로나 상황과 거의 흡사합니다. 패스트를 코로나 읽어도 좋은 고전 맞습니다. 교수님 만나고 싶어 했는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베르 까미의 패스트에 대해서 교수님과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번에 이렇게 댓글들을 보고 내가 좀 우리 고 대표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 고 대표님 말씀이 너무 적고 제가 말이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할 역할은 제가 소개하고 진행하고 하는 거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나는 좀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셔가지고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럼 그 알베르 까미에 대해서 저자에 대한 소개를 저보고 하라고 하셔서 부담이 많이 그럼 얼마나 부담을 느끼셨는지 부담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근데 우리가 그 어떤 작품을 이해할 때는 그 작품의 수준이 높을수록 작가와의 일치성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가 그 작품인 경우들이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노벨 문학 작품 정도면은 그 작품을 쓴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냥 간략하게 적어왔는데 근데 제가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저자의 삶 자체가 그렇죠. 정말 이 작품하고 또 굉장히 그리고 또 이분의 전기를 연구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그 까미의 그 상황이 네. 작품 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실제 스토리가 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삶과 그 삶 속에서의 이 작가의 깨달음이 네. 작품 속에 많이 이렇게 투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과 작가를 연결시켜서 보면서 네네. 우리는 흔히들 그 좋은 작품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또 좋은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네네. 많고 네. 또 좋은 책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쓰고 싶은 책 그 자체가 그 책과 꼭 닮은 자기가 먼저 되는 일이 중요하다. 글을 쓸 때. 네. 그러니까 왜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이 되면 돼요, 자기가. 네. 자기가. 내가. 네. 그러니까 먼저 그런 작품 수준이 되는 수준의 삶을 살면은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은 그렇게 안 살고 이런 작품을 쓰고 싶은 뭔가를 약간 그렇죠. 쓰려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글이 산으로 가고 글이 잘 안 써지고 네네. 삶이 괴로운 것 같아요. 번민이 많아지고 왜 나는 안 될까. 그러니까 먼저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이 까미는 삶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노벨상까지 받을 수 있는. 저는 그 삶으로 나는 이 까미가 이방인을 살았고 시지프스의 신화를 살았고 패스트를 살았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또 그런 작품들이 또 그래서 나왔다고도 생각하고. 까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더 깊은 얘기는 우리 교수님께서 또 저는 뭐 간단한 출생과 이런 거부터 간략하게 좀 그럼 제가 까미에 대해서 그냥 연대기별로 간략하게 한번 알려드리면 알베르 까미 프랑스의 소설가이고 극작가입니다. 그리고 1913년 알제리 몽비드에서 1913년에 출생했네요. 그리고 이 알제 대학교 철학과에서 평생의 스승 장 그르니에 저가 교수님 사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이 장 그르니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요? 일단 장 그르니의 책이 우리나라에 출간된 책이 다 얇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저는 이제 저는 섬에 대한 추억을 제가 그랬고 어디 제 그 SNS도 올려놓고 했는데 사진도 찍어서 올려놓고 사실 그 욕지도라는 섬에 가가지고 그 섬을 갯바위에 앉아서 읽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짧고 이 여백이 가득하고 문장 뭐 한 페이지에 한 문장, 두 문장 이런 책이에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이거 뭐 하루면 다 읽겠다. 그랬는데 한 문장을 읽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장그르니에가 쓴 섬에서 문장을 딱 읽고 다음 문장으로 못 넘어가고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그 문장에 저를 투영해서 계속 바다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이 너무 좋았는데 여기 이 까미가 이 스승인 그 장그르니에의 섬에 이제 심판이 출간될 때 서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서문을 뭐라고 썼냐면 나는 20살 때 알제에서 이 책을 처음 읽었다. 내가 그 책에서 받은 충격, 그 책이 내게 끼친 영향으로 말하자면 오직 지드의 지상의 양식이 한 세대 전체에 끼친 충격 이외에는 그에 비견할 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해놔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혹시 우리 또 까미의 스승이시니까 장그르니에의 섬이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는 이제 그 극작도 많이 했고 또 배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배우로도 출연을 꽤 많은 작품을 출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때부터 이미 그 인간의 조건에 대한 고민 그리고 존재의 부조리성에 대한 서정적인 에세이풍의 글을 썼다 이렇게 하는 거 보는데 이 장그르니의 글이 서정적인 에세이풍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스승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 장그르니 선생님이 그 까미의 철학 선생님이었습니까? 네네. 거기서 저는 좀 철학을 강조해 주십니다. 철학. 장그르니에는
프랑스에 정말 그 프랑스 국민들이 그렇죠. 예. 정말 거의 전체가 추앙하는 그렇죠. 네, 대표적인 예, 철학자인데 그 철학과 알제 대학교 철학과입니다. 예, 예. 교수님도 철학과. 그러니까 이 저기 뭐야 철학을 공부했다는 것은 일단 네. 가장 수준 높은 사유를 네네. 훈련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치밀하게 보는 훈련을 받았다는 네.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지프스의 신화가 사실은 철학 에세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페스트도 상당히 철학적이고 네. 네. 사실 문학적이고 철학적이 이게 철학 저는 그 가장 높은 수준의 글쓰기 네. 혹은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글쓰기는 네. 역사적 사실을 네. 역사적 사실을 철학적으로 포착해 가지고 네.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할 훈련을 학부 때 잘 받은 거죠. 네. 까미가. 예. 그래서 정말 그 전기 곳곳에 보니까 장그리니 교수님의 어떤 영향을 엄청 받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사는 집도 아마 그 가까운 데서 일본 예, 이사를 가서 예. 살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1942년 7월에 이제 프랑스가 독일군 점령하에 있었는데 우리가 가장 이 페스트와 함께 까미 하면 아무래도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1942년 7월에 발표했는데 이 이방인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부조리한 세상에서 굉장히 무관심하게 살고 있던 주인공이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죽음에 직면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행복을 깨닫는다. 네. 아 이러니까 무슨 저 도스토옙스키 같은 느낌도 좀 나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47년에 페스트, 오늘 하게 될 페스트를 출간하게 됐는데 이 페스트에 대한 얘기는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1년에 반항적인 인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이 책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왜 얘기했냐면 이 사르트르와 엄청 친한 친구로 지냈었는데 이제 이 책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가 이 사르트르와 10년 우정이 깨졌다고 해요. 어떤 사상적으로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되면서 그 이후에도 까미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계속 반대했고 인권운동에 매진하는 그런 작가로 살아오다가 1957년에 드디어 노벨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 노벨상을 이제 수여하면서 그 노벨상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노벨상 위원회가 우리 시대 인간의 정의를 탁월한 통찰과 아까 교수님 아마 철학과를 나와서 탁월한 통찰과 진지함으로 밝힌 작가이다라고 노벨상 수상을 했고 수상 후에 이제 본격적인 그 장편 소설인 최초의 인간을 집필하는 중에 지인의 자동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1960년에 자동차 사고로 안타깝게 이제 사망하게 됐는데 그 양복 주머니에 이 최초의 인간의 그 원고가 들어있어서 나중에 이제 유고집으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삶 자체가 스토리가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결혼에 대한 연애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파란만장했고 뭐 굉장히 그 기자로서 활동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요 정도까지 제가 얘기해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그때 그 몇 살까지 사셨죠 그럼 까미가? 예, 1913년에 출생해서 60년에 딱. 그러면 49밖에 못 살았네. 49. 48. 예. 네. 그 페스트를 쓸 때가 네. 출간할 때가 34살이죠. 네, 47년이니까 네, 맞습니다. 예, 34살 때. 저는 요즘 좀 그 생긴 요즘 뭐 이렇게 버릇이라고 할까? 여기 하나 있는데 제가 어떤 이제 부고를 받잖아요. 네네. 부고를 받으면 그 부고에 향년이 나오잖아요. 네네. 아, 향년 몇 세? 예, 몇 세에 돌아가셨다. 그럼 거기서 내 나이를 빼봐요. 네. 나이를 빼봐. 그게 요즘 제 생긴 습관이에요. 네. 어떤 부고를 받으면. 왜? 네. 그러니까 전번에 어떤 분이 78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 78세 내 나이를 빼니까 16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예, 다시 한번 나는 이제 내 죽음에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또 뭐 85에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 그러면 23년이에요. 내가 60이 눈 깜짝하니까 60인데 23년밖에 안 남았어. 이때 까미 34세에 페스트를 출간하죠. 이게 이제 프랑스판으로만 500만 부가 팔렸잖아요.
그 당시에? 아니, 지금까지 500만 부가. 프랑스판으로만, 외국 번역 빼고 프랑스판으로만 500만 부 팔렸어요. 근데 그런 작품을 쓸 때가 34세. 34세. 나는 34살 때 뭐 했나? 저는 34세에 정확하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34세. 예. 그 전에 MBC에서 연예대상에서 우수상을 받고. 저는 북경대학 박사과정 2학년 정도 했을 때는. 예. 그러니까 34세에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나이를 빼보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렇게 하면서 삶에 대한 투지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삶에 대한 투지가 더 생겨요. 근데 내 주위에서 내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말로 도가 철학하는 사람이 그냥 나이 그냥 먹으면 되지 거기서 왜 빼보고 그런 거 도가 철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지금 나이를 빼보고 이게 도가 철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지와 투지를 갖지 않는 것이 도가 철학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의지와 투지를 어떻게 하면은 더 진실하게 가질 것인가. 우리가 흔히 그냥 도가 이러면 왠지 뭔가 다 내려놓고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도가가 아니라 이제 나태한 삶이나 게으른 삶이나 자포자기한 삶이지 이건 도가적 삶이 아니에요. 도가적 삶은 삶에 대한 의지와 투지를 발휘하는데 그걸 어떻게 진실하게 자기 생명력에 가깝게 거기서부터 발출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도가의 어떤 주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까미의 패스트 안에서도 계속 삶에 대한 투지와 의지거든요.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를 이제 스스로 정당화하는 게 어떤 그 사람이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거기서 내 나이를 빼보면서 나는 그걸 통해서 내가 그분의 삶과 비교해 보면 내가 몇 년 남았는가. 또 까미가 34살에 작품 패스를 썼으면은 까미하고 비교했을 때 34살 때 나는 뭐 했는가 하는 거 하면서 저는 좀 삶에 대한 투지와 의지를 더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티마스터 코로넬리 님께서도 삶에 대한 투지를 불태워야 하는 대상 바로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삶에 대한 투지를 불태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패스트 작품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첫 번째 여쭤볼 얘기는 책을 이렇게 딱 넘겨보니까 이 제목 다음에 이렇게 그 짧은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그 자기가 쓴 것도 아닌데. 요거를 이제 교수님 제사라고 그래. 제사. 제사. 이게 표제처럼 붙인 말. 요거는 이제 어떤 뜻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도 이 제사를 붙이는 논문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글쓴이에 따라서 저는 이걸 잘 안 붙이는데 어떤 분들은 이 짧은 한두 줄 문장에 글을 붙여요. 대개는 다른 사람이 쓴 거거든요. 패스트도 다른 사람이 쓴 걸 지금 붙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사는 글 전체의 방향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글 전체에 어떤 태도로 이 글을 썼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고 이 글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라는 것도 말해주죠. 그러니까 이 전체의 글이 이 제사가 그 글 전체의 방향과 메시지를 암시해줘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 제사를 붙인 거는 패스트가 먼저 읽는 사람들한테 내 책은 이렇게 쓰여졌어. 대개는 이런 내용이야. 이렇게 먼저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내용이. 이게 문장이 쉽지 않게 저도 몇 번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가 이렇게 됐죠. 한 가지의 감옥살이를 다른 한 가지의 감옥살이에 빗대어 대신 표현하는 거예요. 한 가지의 감옥살이를 다른 감옥살이에 빗대어서 대신 표현하는 거야. 이 감옥살이를 이 감옥살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느 것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이것을
존재하지 않는 이것에 빗대요. 네. 존재하지 않는 이것을 가지고 존재하는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이걸 표현해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다. 그게 중요한 일이다. 이건 지금 사실 글쓰기에 네. 가장 일반적이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미덕 가운데 있는데 네네. 그게 은유라는 거예요. 네네. 은유. 네, 은유. 수준 높은 글쓰기는 은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메시지 하는데 그분이 달을 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가장 오래된 우체통. 멋있다. 가장 오래된 우체통. 예. 네. 내지는 가장 오래된 우체통이에요. 네. 아니면 나는 가장 오래된 우편 배달부. 네. 이래도 되겠더라고. 우리가 달을 보고 이야기하고 네. 달을 통해서 소식을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전하잖아요. 네. 근데 달하고 네. 우체통은 네. 다른 거죠. 그렇죠. 네. 달을 가지고 아니 우체통을 가지고 네. 달을 우체통에 빗대어서 표현해 보는 거. 네. 이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다. 그러면 왜 그러냐? 달을 우체통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이 네. 달만 가지고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많은 것을 표현하고 훨씬 더 진실을 등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패스트가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다 썼다는. 그러니까 가미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네. 패스트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네. 패스트를 빗대어서 네. 말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패스트를 쓰지만 사실은 어느 것을 쓰기 위해서 네. 패스트를 도구로 사용한 거야. 네. 나는 네. 달을 쓰기 위해서 네. 우편 배달부에 빗댔어. 달을. 네. 달의 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편 배달부에 네. 빗댔어. 네. 나는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패스트를 빗댄 거야. 네. 이렇게 쓰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문학 작품이라고 하고 네. 이것을 우리가 은유라고 그래요. 네. 이것을 은유라고 그러는데 네. 이런 은유적 기법으로 사용된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non-fiction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쓰는 것을 네. fiction이라고 네. 그러죠. 그래서 fiction은 뭐라고 그러죠? 번역하면 사실이라고 그러고 네. non-fiction은 허구라고 그러죠. 네네. 이거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픽션은 진실을 말하고 네. non-fiction은 허구, 거짓말을 말하는 것으로 그처럼 사람들은 인식한단 말이에요. 네. 픽션이나 non-fiction이나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픽션이나 non-fiction이나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픽션은 사실을 네. 정면으로 표현하고 non-fiction은 네. 사실을 네. 빗대어서 혹은 내려다보면서 네. 혹은 사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non-fiction을 사용하느냐? 사실을 1:1 정면으로 표현해가지고는 네. 드러낼 수 있는 진실이 너무 협소해. 너무 좁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빗대어서 허구인 것처럼 보이는 기법을 사용해서 몰래 숨어있는 진실을 네.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픽션은 숨어있는 진실을 드러낼 수 없어. 네. non-fiction은 웅크리고 있거나 네. 숨어있는 진실을 드러낼 수 있죠. 네. non-fiction이나 fiction이나 인간한테는 진실을 말하는 기법이에요. 야, 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피카소의 그림이 왜 비싼지 지금 와닿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주의 그림도 뭐 비싼 작품이 있지만 예전에 피카소 그림은 도대체 이걸 어디를 봐야 되고 근데 왜 이거를 막 몇십억 몇백억 피카소 그림이 그거네요. 네, 그렇죠. 픽션으로 어떤 사물을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넌픽션적인 것 요소도 있지만 네. 넌픽션적인 것이 고도화되면은 이걸 우리가 추상이라고 그래요. 네. 추상. 네. 그러니까 피카소한테는 네. 추상적 요소가 강한 거죠. 네. 근데 그 추상적 요소는 네. 사람들은 눈에는 흙으로 보일 수 있어요. 네.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그려놓으면은 네. 더 네. 더 잘 알잖아요. 네. 네.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린 것에서 접촉하는 진실은 네. 매우 좁아. 네. 그렇죠. 그런데 넌픽션적 요소 네. 혹은 이 은유가 된 네. 혹은 추상이 된 이런 기법으로는 네.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진실이 네. 훨씬 더 깊고 생동감 있으면서 넓게 드러나죠. 네. 지금 저를 칭찬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원만행님, 피카소를 연상시킨 고 대표님 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 고 대표님의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제사가 이제 그런 어떤 것을 패스트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 오늘의 하이라이트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 안 하신 어떤 것을 패스트로 얘기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패스트 제목이 패스트입니다. 패스트가 도대체 뭡니까? 패스트는 일단 병균이죠. 네네. 병이죠, 병. 네네. 전염병, 그것도.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제사에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물론 이걸 안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패스트를 가지고 쥐벼룩이 옮기는 그 패스트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 패스트를 통해서 가미는 더 깊고 더 높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는 전쟁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쟁. 2차 대전, 중이었잖아요. 2차 대전이 없었으면은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가미가 한 어떤 받은 고통이랄지 그런 고뇌가 없었으면은 패스트가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직접적으로는 이 패스트는 2차 대전이라는 전쟁과 빗대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만 빗대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패스트나 전쟁이 말해주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결별. 그렇죠. 그 다음에 감옥. 갇히는 거. 갇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그냥 엉뚱한 부조리 속에 갇히는 거잖아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 예상하지 못한 일. 그 다음에 뭐예요? 가닥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 다음에 어떻게 풀려갈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이 곤혹스러움. 이거 속으로 우리가 다 빠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곤혹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것이 패스트예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어느 대목에서 나오죠? 패스트가 뭐냐? 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패스트다라는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인생 자체가 패스트다. 인생 자체가 패스트다. 그러면 인생 안에서 패스트적 요소가 뭐냐? 그 뭐냐? 자기를 특정한 감옥 속으로 집어넣는 모든 일. 다른 사람들과 결별하고 단절시키는 모든 일. 모든 일. 어떤 특정한 관념에 휩싸이는 일. 정해진 마음에 갇히는 일. 특정 정치 진영에 갇히는 일. 특정 이념에 갇히는 일. 이것들은 되게 뭐냐. 다른 것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결별하게 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자기를 학대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 패스트가 무엇이냐 작품 안에서 그거는 가미가 이 작품 안에서 말했듯이 인생 자체다. 인생 자체다. 그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너를 정해버리는 너의 정해진 마음. 정해진 마음. 너의 묶인 발. 너의 묶인 발. 그래서 우리가 그 묶인 발을 풀고
건너가려고 그렇죠. 이 책을 그렇죠. 하는 그런데 거네요. 사실 이 내가 선정한 책이 다 그렇겠지만 패스트도 이 정해진 마음, 이 그다음에 알 길 없는 이 곤혹스러움, 이 고통, 이 번민, 나를 잡아먹고 상대와 결별시키는 이 악,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서 더 나은 단계로 건너가느냐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예요. 저는 그러네요. 그냥 줄거리만 빠져가지고 읽다 보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줄거리에 빠져서 읽죠. 근데 저는 패스트를 한 2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하기 전에. 이번에 읽는데 처음 읽는 것 같아요. 줄거리도 잘 생각 안 나더라고. 근데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나 이게 책 어린 왕자 읽을 때만 좀 덜했고 돈키호테는 뭐 축약본을 읽었으니까 이제 그럴 것이라고 위안을 하지만 이 패스트를 읽을 때는 내가 바보가 아닌가 싶다. 아니 지금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책하고 좀 친하신 분들인데 아마 다 똑같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 저도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우리가 왜 어린 왕자 때도 댓글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분명히 제가 몇 번 읽은 것 같은데 기억이 이번에 읽어보니까 어린 왕자가 이런 책이었나? 그냥 여우, 장미 뭐 이런 것만 몇 개 생각나고 아무 생각이 안 났었다고. 저는 그 이번에 그 1.5번 읽었어요. 1.5번. 이 패스트를. 처음에 읽으니까 첫 책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읽으면서 줄을 많이 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줄친 부분만 또 다시 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여기 지금 다들 저도 2번을 읽어야 될 듯 합니다. 항상 처음 읽는 것 같아요. 저도 번역자를 달리해서 3번을 읽었습니다. 이분들은 다 저를 좀 위로해 주시려고. 저도 하나도 생각 안 났어요. 이분들 참 마음이 따뜻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게 써놨어요. 그 문제는 뭐냐? 그 해수쟁이 영감이 한 말인지 거기 대화에서 이렇게 나와요. 패스트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생이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제각기 자신 속에 패스트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패스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는 패스트 병규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가진 그 패스트 병규는 뭐냐? 나를 감옥 속에 가두는 모든 것. 나를 감옥 속에 가두는 모든 것.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전쟁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뭐냐면은 어떤 정해진 마음으로 마음을 기대서 습관적으로 사는 삶. 사는 삶. 이런 것은 이런 것이 저는 패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젊은 시절에 어떤 확실한 이념을 가졌어. 확실한 이념을 가졌어.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이념으로만 살아.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은 그 이념의 감옥 속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의 감옥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 이것을 보려고 하지 않아. 그건 마치 뭐냐. 처음에 패스트가 발견됐을 때 미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패스트를 거부하거든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거부해. 그러니까 전쟁도 그렇고 전쟁도 처음에 발발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부정부터 한대요. 이거 아니야. 전쟁 나지 않을 거야. 아니야. 전쟁 나지 않을 거야. 부정부터 해요. 패스트 처음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스트, 이 패스트에도 똑같은 반응을 해. 그런데 이것을 평생 하게 되는 거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패스트 균이 돼가지고 평생 그 감옥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것이 패스트 균인 줄 알아야 돼. 패스트 균인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각기 제 마음에 패스트를 가지고 있다. 네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네. 의지를 가져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긴장해야 돼. 긴장해야 돼. 네. 의지와 긴장. 네. 그러면 이 의지라는 건 뭐냐? 이 패스트균을 이기려는 의지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전쟁을 이기려는 의지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코로나를 물리치려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긴장. 그 다음에 코로나균을 서로 전파시키지 않으려면 그리고 내가 코로나균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 그러니까 의지와 긴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한테 어떤 특정한 가치관, 정해진 마음으로 내가 딱 나를 감옥살이 시키고 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감옥살이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반성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감옥살이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돼. 그 다음에 감옥살이에 잘 벗어나려면 우리는 항상 뭐예요? 긴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긴장을 해야 돼. 근데 그 패스트가 발생했어. 내 안에서 패스트가 발견됐어.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을 뭐예요? 그런 사람은 눈먼 사람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비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먼 사람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비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가두고 있는 정해진 마음으로 이 세계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야? 패스트에 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미쳤거나 귀먹었거나 그 다음 뭐예요? 비겁하다.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더라고요. 게으른 자들이다. 게으른 자. 그래서 이걸로 이제 스토리가 계속 그 의지와 긴장을 가지고 패스트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어떻게 만회는 그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자기 해방이죠. 그것이 바로 오랑시의 해방이죠. 그러니까 이 패스트 전체 내용은 어떻게 해서 패스트를 발견해가지고 오랑시 해방까지 가는가. 이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이 패스트균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패스트균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해방이 되는가, 자유를 갖는가 하는 것으로 빗대어서 얘기가 되고 있다. 양인정님, 우주도진님께서 복균자들이네요 하셨는데 아까 양인정님께서 그렇다면 백신은 책인가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어떤 우리 안에 패스트 그런 거를 물리치는 백신은 책인가요? 저는 좀 작죠. 백신은 최진석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백신은 긴장감입니다. 백신은 긴장감. 긴장감. 그 다음에 그 지적인 태도예요. 지적인 태도. 자, 긴장감을 안 가진 사람과 긴장감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은 지적 긴장을 하는 사람과 지적 긴장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제 1장이 시작돼요. 지적 긴장을 하지 않은 사람 누구냐? 미셸. 미셸이에요. 수위죠. 수위. 그럼 뭐냐면 처음 죽는 사람. 그렇죠. 미셸 수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죽는 사람을 미셸로 잡은 게 감히 아주 탁월한 선택 같아요. 미셸이 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그널 혹은 조짐으로 읽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 이건 보통 어떤 이상한 조짐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리우거든요. 리우는 왜 그렇게 봐요? 리우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 그러니까 리우는 쥐가 죽어나가는 걸 보고 미셸은 그것을 거부해버리지만 리우는 그것을 관찰하는 거죠. 심지어는 변두리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관찰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지적 태도예요. 우리가 패스트균에 감염돼 있다. 네. 정해진 마음에 갇혀 있다. 네. 그래서 왜 문제가 되냐면은 정해진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려고 그래. 자기 뜻대로. 네, 그렇죠. 이것이 소유적 태도예요. 그러면 존재적 태도. 네. 그래서 뭐냐? 자기한테 정해진 마음이 없이 네. 세계를 자세히 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마음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네. 감각적으로 보는 거야. 네. 본능적으로 보는 네. 거야. 근데 정해진 마음을 벗어나서 보는 건 뭐냐? 그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본다, 관찰한다 이러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지적 태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셸은 그 패스트균에 감염돼서 네. 자기가 감염됐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네. 네. 다시 말하면은 세계를 관찰하는 것이 없고 네네.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리우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리우는 이것을 자세히 관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네. 지적 긴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가미가 누구를 제일 먼저 죽여요? 미셸을 제일 먼저 죽이죠. 미셸을 제일 먼저 죽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리우는 죽어야 안 죽어요? 리우는 안 죽습니다. 끝까지. 리우는 안 죽죠. 네. 리우는 안 죽고 리우는 계속 나레이터 역할까지 하면서 이 작품을 계속 끌고 가고 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삶의 주도권을 네. 가지고 간다. 이 말이죠. 네. 가미가 미셸을 제일 처음 죽이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네. 뭐죠? 자기 반성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더 잘 살아보려는, 네. 그 다음에 인생에서 승리하려는 의지와 투지가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았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빨리 죽는 거야. 무섭습니다. 무섭죠? 네. 무섭죠. 그러니까 미치거나 네. 귀먹거나 네. 그 다음에 비겁한 자가 되는 거는 네. 긴장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예. 우리가 이 등장인물을 얘기하다 보니까 등장인물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교수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그 아까 중간에 얘기해 주신 그 오통판사 네. 어떤 자기 아들이 죽고 격리에 대해 있다가 그렇죠. 이제 오통판사가 오통판사도 중요한 인물이죠. 네네. 뭐 안 중요한 인물이 없지만은 그 오통판사의 어린 아이가 이제 죽죠요. 그 어린 아이가 죽는 거, 그것이 굉장히 장면이, 그러니까 그 등장 인물들이 어린 아이가 죽는 그 장면에서 패스트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거기 다 나오더라고요. 거기 나오대요. 특히 파놀로 신부.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패스트 안에서 관념화된 기독교적 신 이것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인간으로 완성되는가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린아이는 전혀 악하지 않은데 그런 존재인데 그러니까 왜 죽어야 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리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이런 모진 고통을 견뎌야 될 정도로 신이 창조했다면은 나는 그걸 거부하겠다. 거부하겠다. 이건 사실 그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던 사회 안에서는 엄청난 발언 아니겠어요? 엄청 발언이죠. 근데 이 오통판사도 오통판사는 좀 나중에 나오지만 이 패스트에 감염돼서 수용소에 가시잖아요. 그 수용소에서 머물다가 나왔어요. 수용소에 머물다 나왔는데 수용소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수용소에. 그거는 뭐냐면은 패스트균에 그러니까 이 어떤 자기만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이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봤어.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수용소로 다시 돌아가겠다. 거기 가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것을 가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성실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성실성. 그러니까 오통판사는 이 성실성, 네. 이것을 발휘한 거죠. 네. 그럼 오통판사는 어떻게 성실성을 발휘했느냐. 자기가 수용소에 있으면서 네. 다른 환자들과 공감을 한 거예요. 이 공감. 네. 그것이 지금 인간이 지금 이 랑베르는 좀 특이한 거죠. 그 사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 동네 사람도 아니고. 네. 그런데 어떻게든지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잖아. 그런데 리우하고 대화를 하면서 리우가 얼마나 그 인간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지를 알게 되죠. 리우도 자기 부인이 그렇죠. 다른 시로 가서 요양을 떠나 있잖아요. 그런데 리우도 자기 부인이 떠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우는 여기서 고도의 성실성을 발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랑베르가 나도 여기에 남겠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완전히 탈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갑자기 여기에 찾아와서 남겠다. 남겠다 그러고 또 뭐예요? 더 중요한 말은 나도 이 시의 이론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에 머물지 않고 이 전체와 하나다 하는 것을 랑베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된 건 뭐냐? 그것은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공감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까 랑베르도 그렇고 오통판사도 그렇고 그 단계를 거치면서 자기 안에 갇혀있던 감옥에서 깨어진 그렇죠.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패스트랄지 전쟁이랄지 하는 것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제기하냐면 단절을 제기하거든요. 나중에 그 패스트가 지나가고 나서 그 시가 해방이 됐을 때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뭐냐면 전부 포옹이거든요. 포옹, 그 다음에 연결.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나를 가두고 있는 이 감옥에서 벗어난다는 것,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뭐냐면은 감옥 벽에 의해서 내가 타자와 단절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벽을 넘어서서 자기가 하는 직분을 잘 수행해서 성실성을 발휘해서 이것을 넘어섰다. 넘어선다 하는 거는 나를 단절시키는 그 벽을 허문다는 거 아니에요. 벽을 허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 그것이 공감이에요. 공감. 좌파하고 우파 사이에 그렇죠. 일단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공감이 안 돼. 공감이 안 되는 것은 뭐냐? 인간으로서의 성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성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간으로서의 성실성 이것을 발휘하면 거기서 공감 능력이 생기고 타자를 내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울타리 자체가 허물어지는 이런 효과를 발휘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말이죠? 아마 비웃음을 자아낼 만한 생각일지도 모르나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입니다.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실성이 대체 뭐지요? 하고 랑베르는 돌연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일반적인 면에서는 모르겠지만 내경으로 말하면 그것은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성실성이 없으면은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지 않는다는 거냐.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자기하고 일치시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단도직입적으로 많아서 고 대표님은 대표니까 좀 덜하겠지만 고 대표님은 월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진짜 자기가 존재해요.
일요일과 토요일에 진짜 자기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네. 진짜 자기는 네.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전체 자기가 다 유지돼야 돼요. 네. 유지돼야 돼. 네. 그런데 우리는 뭐 한 사람이 네. 동물하고 인간이 다른 점은 네. 인간은 동물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 네. 인간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가지를만 해. 네. 그래서 필요한 나머지 거는 다 공급받아. 네. 이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맡은 역할, 직분 네. 네. 이것을 통해서 자기로 완성되는 거예요. 네. 이걸 뭐라고 자기로 완성되는 과정을 업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직업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직업. 네. 직업이란 게 뭐냐면은 자기가 맡은 직분으로 자기가 완성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직업인으로 네. 시작은 할지 몰라도 간혹 네. 혹은 자주 네. 직과 업이 분리돼. 그래가지고 직장인으로 전락해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본인은 과연 직장인인지 직업인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기 직분에 충실하라. 네네. 그건 뭐냐면은 당신이 맡고 있는 그 역할이 바로 당신이다 그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패스트, 네. 단절과 불행을 가져오는 것들, 모든 것들, 네. 이것들과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가 맡은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거. 네. 근데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은 내가 맡은 직분과 진짜 나가 분리된다. 네. 그러면은 패스트가 싸울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진실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한테 성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재밌으세요? 아니 저는 사실 지금 약간 소름 돋게 지금 얘기하신 우리가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왜 교수님 뽑아오신 한 문장, 예. 저 뽑아온 한 문장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을 사실 제가 뽑은 한 문장으로 아이고, 뽑아왔는데 교수님께서 지금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저도 이거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사실 막 이렇게 후보 문장들을 막 이렇게 써놓고 그 중에 이제 골랐는데 저도 딱 저 요 장면에서 저도 이 아까 말씀하신 그 이게 유일한 방법이 그럼 뭐냐 여기 제 책에서는 이제 도의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랑베르가 도의가 뭐냐 그랬더니 내 본분을 다하는 데 있다. 이 랑베르가 저는 어떤 것이 제 본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따가 여기다가 이제 제가 써놨는데 아 돈키호테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래 우리가 뭐 코로나가 오고 뭐 어쨌거나 지금 뭐 힘들게 살고 하는데 어쨌거나 어떤 일이 닥쳐와도 어쨌거나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본분을 가야 하는데 저도 근데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많은 분들이 이 도대체 그럼 내 본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아까 직업 뭐 다니시는 분들도 내가 진짜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일이 진짜 내 업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거는 오늘 뭐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 뭐냐면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내가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감옥 속에서 습관적으로 정해진 마음에 갇혀서 지금 내가 나의 직분이 뭔지 모르겠다. 나의 소명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말이거든. 그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찾으려 하고 질문하고 긴장해야 돼. 그거 찾으려 하고 그 삶을 살려고 하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 까미는 그것을 투쟁이라고 한 거예요. 투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실성 이야기니까 갑자기 나 떠오르는데 동양의 고전 중에 네. 중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중용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면 성자 천지도야. 네. 성이라는 것은 네. 그 성실할 때 그 성자예요. 네. 성이라는 것은 네. 하늘의 도이다. 자연의 질서다. 인지도야. 네. 아니요, 그러니까 성지자. 네. 그런데 성실하게 사는 것, 네. 성실하게 하는 것, 네. 이거는 인지도야. 사람의 도다. 사람의 도다. 네. 그러니까 택선이, 그러니까 네. 사람의 도는 뭐냐? 택선이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네. 택선이 고집이야. 그것을 고집스럽게 계속 하는 거다. 네. 고집스럽게 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뭐 택선,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네. 좋은 것. 여기서 지금 그 랑베르랄지, 네. 리우랄지, 네. 타루랄지, 네. 심지어는 그랑이랄지 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서 지금 뭐냐면 패스타 싸우는 전사들이거든요. 네. 다양한 방법으로.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직분에서 네.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더 탁월한 삶의 지향을 잡은 거예요. 랑베르는 도망가는 것보다 네. 여기서 리우랑 같이 맞아요. 패스타 싸우는, 네. 남아 싸우는 것이 더 탁월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본분. 내 본분이라고, 직분이라고 네. 생각한 거죠. 타루는 여기서 복원대를 조직해가지고 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원대를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네. 더 탁월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각자가 탁월한 것을 선택해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죠. 그래서 여기서 타루, 랑베르, 리우 이 사람들 전부 다 뭐냐면은 패스트의 전쟁에서 한 승리자들이잖아요, 다. 네. 실패자 하나도 없어요, 승리자들이에요. 네. 그 뭐냐,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자기 직분을 네. 찾아가지고 그 직분을 네. 고집스럽게 밀고 나간 사람들이란 네. 말이에요. 패스트하고 싸우려면은 이래야 된다. 네. 우리 셋대님께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은퇴를 석 달 앞두고 아직 내가 뭘 하고 살지도 못 찾았습니다. 아, 예. 그런데 지금 네. 뭘 할지 못 찾는 이것이 뭐냐면은 네. 패스트에 감염된 거예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여기서 자기 직분을 찾는 거예요, 이제.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지금 예. 긴장하고 지금부터라도가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 당장. 예. 지금 당장 그 직분을 찾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못 찾겠어요라고 하지 말고. 네, 은퇴해서 뭘 했는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네. 지금 은퇴하고 나서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직분을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패스트에 걸렸습니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뭐냐? 의지를 가지고 긴장해야 네.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 랑베르나 오통판사처럼 그렇죠.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결국은 본인의 직분과 본분을 그렇죠. 알아내는. 그렇죠. 그건 오통판사처럼 수용소로 다시 돌아가는 네. 일을 하든지 네. 랑베르처럼 그 도시에 남든지. 네. 뭐 제가 본인은 아니지만 오통판사가 난 수용소로 다시 돌아가겠네 네. 했을 때의 마음과 랑베르가 리우한테 나는 탈출 안 하고 여기 남아서 일을 하겠어요 할 때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자기 그렇죠. 스스로의 그렇죠. 뭔가 정말 자기의 어떤 살아있는 자기 느끼는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력이 의지와 긴장을 통해서 자기 생명력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다 신체 조건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한 거죠. 아, 그렇다면 뭐 다들 정신이 번쩍 드네요. 지금 당장 직분을 찾는 것. 교수님 덕분에 저도 조금씩 저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내가 좀 더 잔인하게 이야기하면은 네. 내가 이 무슨 일이든지 당장 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못 하더라고. 여러분, 당장입니다. 내일부터 책 사가지고 뭐 나도 한번 읽으면서 찾아볼게가 아니고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이거 시청하시면서도 생각을 하세요. 내 본분이 뭐고 아니면 내 직분을 찾겠다. 의지를 가지겠다. 이것이 바로 가미가 말하는 투쟁이에요. 그러면 제 세 번째 질문이
이 책에서 까미가 말하는 거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근데 지금 사실 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그 까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네. 이 세상은 네. 부조리하다. 부조리하다. 이 세상 부조리하다. 네.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네. 그 부조리함에 갇히지 않고 네. 자기가 어떻게 투쟁해서 네. 자기의 행복, 네. 자기의 여기서 사랑, 네. 자기의 자유 네. 이것을 찾는가 네. 하는 거죠. 네. 무엇인가 패스트에 감염돼서 무엇인가 갇혀가지고 네. 행복하지 않아. 네. 자유롭지 않아. 네. 그런데 행복하지 않고 자유롭지 않은 이것을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긴장하면서 그것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투쟁을 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행복과 자유를 네. 쟁취하는 거. 이것이 패스트에서 가미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 진짜 예를 들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그런 분들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사실. 나 진짜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월급 때문에, 그리고 이걸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있으나 그만두면 내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정말 뭐 못 찾아서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저는 교수님, 내가 그거를 내 그 갇힌 마음에서 깨치고 나온다 했을 때 사람들은 나왔을 때 이보다 더 나은 뭐 월급 아니면 이보다 더 나은 수입 뭐 이보다 더 좋은 세상 자꾸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실 이 발걸음을 내딛는 자체가 살아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의지를 가지고 투쟁을 해서 내 본분을 찾겠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그냥 흔히 도전하기 전에 생각으로 실패했다고 했을 때, 만약에 막말로 돈을 덜 벌었다고 했을지라도 저는 이 오통판사는 랑베르가 남겠다고 하는 그 오통판사는 사실 거기로 다시 뛰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의 마음으로 한번 자기를 찾아보는 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직분에 맞는 삶을 살고 투쟁해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걸 생각하는데 물론 모두 다 그렇지 않지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직분을 성실히 완수하는 거예요. 직분을 성실히 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그 일을 하다가 보면은 그 힘도 들고 그 안에서 승진도 잘 안 되고 막 여러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나하고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데 이것이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면 그것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투쟁해야 돼요. 자기가 맡은 직분을 성실히 완수해야 돼. 성실히 완수해야 돼. 그러니까 게으름이나 그 다음에 자기가 거기에 집중이 안 되는 성실한 태도를 혹시 갖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반성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것을 성실히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사람을 상당히 속입니다. 나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돌아갈 때 교수님 열심히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은 그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자기가 하는 일인데 그걸 왜 열심히 한다고 해야,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왜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해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먹어야 하는 그 일은 이미 그 사람 일이 아니에요. 성실성은 이런 거하고 달라요. 성실성은 이것이 열심히 한다는 이 가식적인 이런 표현하고 달라. 성실은 그것은 자기가 알아. 이것은
내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다. 내 존재가 드러나는 네.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요. 네. 그것이 성실이에요. 그것이 성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소명과 같은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맞아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태도. 이것이 성실이에요. 네. 열심히 하는 거하고 성실히 하는 거는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매일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일이 있으시면 과감히 그 일로부터 떠나십시오. 그 일은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지 않아도 되는 일. 네. 그것이 자기의 일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저도 지금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막 이렇게 막 찔리는 그게, 그러니까 성실히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진짜 성실히 임해 보지 않고 예. 불만을 가지고 예. 안 맞다고 생각하고. 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찔리시는 분, 교수님 말씀 듣고 찔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과연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가 아니고 성실히, 그렇죠. 성실히 임하고 그 다음에 불만을 가졌는지 한번 되돌아봐야겠네요. 성실하면 네. 불만이 가졌어요. 불만이 왜 생기냐면은 어떤 특정한 관념으로 자기 인생을 살피기 때문에 그래요. 특정한 관념으로 자기 인생을 살피기 때문에 불만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기 내면에, 그러니까 자기만의 성실성, 네.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지 않고 네. 앞 밖에 있는 관념의 눈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관념의 눈으로. 네. 지금 어떤 관념으로 자기를 보면은 네. 자기는 행복하기가 어렵고 네. 자기 자신한테 만족하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지 어떤 관념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지 잘 살펴야 돼요. 이것이 긴장하는 일이에요. 네. 이것이 긴장하는 일이야. 아니, 김재희님께서 같은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도 깊은 통찰을 하시다니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이러시는데, 아니 진짜 책을 그렇죠. 책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너무 또 책 읽으시고 이렇게 또 이런 방송을 보시면 되고, 또 스스로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 또 본인 스스로. 근데 여기서 이 패스트 안에서 네. 어떤 부분에서는 신이 중요한 주제예요. 신요? 예. 네. 그런데 까미는 네. 신을 네. 관념의 총화로 본 거예요. 관념의 총화. 이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럼 신을 믿지 않는다고 그래. 네. 그러면 신을 믿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는 네. 나는 어둠 속에 있고 네. 거기서 뚜렷이 보려고 애쓴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관념에 휩싸이잖아요. 네. 그러면 세계가 명료해요. 네. 명료해. 그렇죠. 관념에 휩싸이면. 자본주의로 이 세계를 읽어보십시오. 네. 세계는 명료합니다. 네. 네. 사회주의로 이 세계를 읽어보십시오. 명료합니다. 네. 사회주의를 버리고 여러분 좌파 이론으로 보십시오. 이 세계 명료해요. 네. 우파 이론으로 보세요. 세계가 명료해. 네. 명료해. 네. 우리가 자본주의 관념, 사회주의 관념, 좌파 관념, 우파 관념을 버려보세요. 네. 나는 어둠 속에 갇혀요. 어둠 속에 갇혀. 어둠 속에 갇혀. 근데 거기서 뭐하냐? 어둠 속에 갇혀. 그런 관념을 믿지 않는다는 게 뭐냐? 어둠 속에서 네. 무엇인가를 네. 분명하고 또렷이 보려고 네. 애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말이야, 네. 너를 분명하게 하는 어떤 관념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인간은 그런 관념을 벗어던지고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를 또렷이 보려고 애쓴 거야. 네. 이것이 인간이야. 까미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보세요. 그 파눌로 신부하고 그 다음에 리우하고 랑베르 이런 사람들 차이가 뭐냐면은 파눌로 신부는 분명해. 네. 그러니까 리우 랑베르는 수없이 많은 토론을 해야 돼. 맞아. 왜 이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 다만 뚜렷이 보려고 애쓸 뿐이야. 그런데 파눌로 신부는 분명해. 그냥 예, 그렇죠. 관념이 있다. 그런데 이 파눌로 신부가 이런 랑베르랄지 리우랄지 이런 나쁜 사람들 그렇지만 인간으로서의 승리자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투쟁하면서 이렇게 싸우면서 파눌로 신부가 많이 깨지고 좋아졌어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죽기 전에 파눌로 신부가 그 마지막에 여러분이라고 말하지, 여러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말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파눌로 신부가 십자가는 꼭 잡았지만 애매한 표정과 애매한 눈빛으로 죽어가요. 맞아. 그런 표현이 애매한 눈빛, 애매한 표정으로 죽어가. 이건 뭐냐면은 파눌로 신부도 인간적인 승리의 길을 조금 맛봐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라는 말을 우리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애매한 표정과 애매한 눈빛을 가졌다. 이런 종교적 머뭇거림, 종교적 모호함 이것이 진짜 종교인의 모습이 아닐까. 까미는 혹시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이제 추적해봤어요. 와닿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념에 휩싸이면 사람은 분명하고 명료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신을 그러면 믿지 않나 무슨 뜻이냐? 나는 분명하지 않은 어둠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다만 거기서 뚜렷이 보려고 애쓴다는 거다. 야, 이 책이 까미가 그런 어떤 그러니까 작은 서술 하나마저도 다 어떤 계산이 그럼요. 있고 그래서 7년이나 걸렸잖아요. 그거를 또 읽어내신 교수님 저는 까미의 테스트를 읽어내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나는 배가 아파 죽겠어요. 왜요? 왜 이렇게 잘 쓰나? 배가 아파 죽겠어. 근데 그렇게 말 신도 그런데 이제 리우 이런 사람들 리우 랑베르 신도 믿지 않아. 근데 신도 믿지 않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성실할 수 있어? 그랬거든. 어떻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창조되어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이미 창조되어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거부하며 투쟁함으로써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해진 것을 이게 이미 창조되어 있는 그대로 것을 받아들이고 맞으니까 그것들과 오히려 투쟁함으로써 투쟁하는 이것이 진리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까미에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계속 얘기한 거에 대한 진짜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거네요. 미셸은 투쟁을 시작도 하지 않았어. 그냥 어둠 속에 있지 않으려고 했어. 자기는 그 쥐를 보고 미셸한테 그 쥐는 정말 분명하고 명료하게 해석된 거거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제일 먼저 죽어. 제일 먼저 죽어. 리우는 어떻게 됐어요? 또렷이 보려고 애썼어. 분명하지 않아,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두리 지역까지 가서 그것을
보려고 애쓴 거, 또렷이 보려고 애쓴 거. 이것이 투쟁이에요. 투쟁. 박혁수님께서 경계에 선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속에 머물지 말고 피부에 머물러라. 네. 김명숙님께서 까미에게 글 잘 쓴다고 배 아파하는 교수님이 참으로 인간적입니다. 배 아프다고 말하고 나니까 배가 더 아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까미의 대작 속에서 교수님께서 뽑아오신 한 문장이 이제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개봉 박두. 아, 정말 그 교수님께서 뽑으신 한 문장이 계속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그만큼 또 교수님께서 부담도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과연 교수님께서는 패스트 이 책에서 어떤 한 문장을 가지고 오셨는지 지금 얘기해 주시죠. 하겠습니다. 네. 뭐 두두두두 이런 거 안 하고. 예. 거기 리우가 네. 랑베르에게 네. 아주 부드럽게 한 한마디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예, 거기 써 있어요. 부드럽게 했다고. 네네네. 뭐냐? 인간은 네. 하나의 관념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의 관념이 아닙니다. 야, 요 말을 처음에 했었으면 우리가 못 알아들었을 텐데. 네. 교수님께서 지금 다 그렇죠. 얘기해 주시고 지금 딱 얘기해 주시니까 고 대표가 예측하고 지금 이렇게 몰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의 관념이 아닙니다. 아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네. 자, 성이라는 글자, 성. 네네. 자, 우리는 자유를 추구해요. 네. 자유는 관념이야. 네.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네. 자유가 실현돼야 돼. 어. 자유가 경험돼야 돼요. 구체적인 사건들이에요, 이것들은. 네. 그런데 인간들은 네. 어떤 관념을 받아들이고 네. 그 관념을 수행하려고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바보들은 네. 자본주의를 수행하려고 그래요. 바보들은 네. 사회주의를 수행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한테 직접적인 거는 네. 우리 삶이에요. 우리의 삶. 이 삶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네. 이 삶을 어떻게 완수하는가 네. 하는 것이 진짜지. 네. 내 삶의 완수에는 관심이 없고 네.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죠. 야, 근데 우리는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서 쫓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네. 의지가 없고 네.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네. 다시 말하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음.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우리의 그 젊은 청춘들이 예. 아니 결혼하려고 해도 남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결혼하려고 하고 뭐 소개팅을 하고 선을 보려고 해도 여자 쪽에서 예를 들면 예. 뭐 조건을 물어보고 예. 뭐 스펙을 물어보고 예. 사실 뭐 요즘 뭐가 없으면 예. 뭐 막말로 결혼도 못 한다 예. 이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거에서 자꾸 그런 것만 쫓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만 쫓게 되죠. 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 패스트에 감염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감염된 거라.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사랑. 네. 사랑은 고유한 한 여자와 네. 고유한 한 남자, 네. 혹은 고유한 한 사람과 고유한 또 다른 한 사람이 네. 맺는 어떤 특별한 정서, 네. 특별한 감정, 네.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관념에 휩싸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사랑이란 거 무엇이다 떠올라.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네. 그러니까 학습된 사랑, 감옥이 된 사랑, 이것을 교도관처럼 집행하려고 그래요. 집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모양이 다 비슷비슷해져.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주냐 이거든. 그러니까 한 고유한 사람과 한 고유한 또 다른 사람이 만나서 이루는 사랑은 그것이 관념이 아니라 삶 자체라면 그거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와, 교수님, 또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드려서 소름 돋는 제 과거가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4학년 선배님하고 CC가 됐었는데 그분이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철학과로 가셨어요. 근데 저랑 6개월의 사랑이 끝났지만 6개월이 지난 후에 저한테 제가 이제 사랑한다고 엄청 얘기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명환아,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과정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니 선배를 사랑하는 과정을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이러고 그냥 지금까지도 그거에 대한 제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사랑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관념. 지금 그분이 철학가로 가셨거든요. 그분이 한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제가 그런 거를 했나 봐요. 그래, 지금 나도 그 옛날 일이 막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사랑, 행복,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념화된 학습된 사랑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남기 쉽다. 의지가 없고 긴장하지 않으면. 의지가 있고 긴장하면 사랑을 한다. 그런데 그 사랑은 둘도 아니야. 그것은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교수님께서 뽑아오신 인간은 관념이 하나의 관념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자, 그랑 그랑이 이 까미가 정말 그 철학적이고 예술적이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나는 이 책 안에서 그랑이 상당히 감춰진 주요 인물 같아요. 감춰진 주요 인물 같아요. 뭐냐면은 이 랑베르, 타루, 리우 다 그래도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 지위가 있거나 어느 정도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랑이에요. 그랑이죠. 그런데 타루가 보건대를 조직하고 리우가 그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랑베르가 기자를 하면서 거기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미 있는 어떤 그 관념성 이것이 개입이 돼 있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랑은 아무것도 없어. 아주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거든. 아주 바닥에.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더니 영웅주의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영웅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으로 해석될 때 어느 정도 뭐가 있는 사람들. 그렇죠. 영웅이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랑은 뭐냐면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아주 작은 일부터 하죠. 아주 작은 일부터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깨달음이 점점 커져. 그렇죠. 점점 커지는 과정을 뭐라 하냐면 문장을 가지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데 문장 단어들을 고치는 거 보면은 꽃이 만발한 이것을 지우고 꽃이 가득한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꽃이 가득했다는 것은 훨씬 더 사실적 표현이에요. 꽃이 만발한 이거는 조금 더 이미지화된 관념에 좀 더 가깝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승화해내는 이 과정이 그랑한테서 제일 잘 나타나.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낮은 곳에서 이 사람이 점점 승화되는 이 과정이
전체 이 인물들 중에서 그랑한테서 제일 잘 나타나요. 예술적이다 하는 것은 인간한테서는 가장 높은 경지거든요. 네. 가장 높은 경지인데 이 예술은 뭐냐면은 자기만의 특수한 문제를 우주적인 혹은 보편적인 높이로 승화해낸 것이 예술이에요. 네. 예술적인 삶이라는 것은 자기가 발견한 자기 문제를 성실하게 대하면서 그것을 자기 직분으로 알고 완수하는 것. 네. 이것이 예술적인 삶이야. 네. 예술 삶이야. 네. 그것이 그랑한테 아주 잘 나타났다. 네. 가미가 이 전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나는 혹시 그랑을 빗대서 또 하지 않았을까? 혹은 그랑한테 네. 이 큰 역할을 네. 맡기는데 네. 전면적으로 드러내면은 네. 많이 드러내면은 폭발력이 적을 것 같으니까 좀 어느 정도 숨긴 것이 아닐까. 나는 이제 그렇게 보죠. 그런데 특수한 문제가 보편으로 승화되는 이 과정은 이 과정이 진정한 투쟁인데 네. 이것이 그랑한테 제일 잘 나타난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이 패스트가 예술적인 높이로 승화된 것도 바로 그거예요. 바로 가장 구체적인 문제. 네. 오랑시에 네. 리우가 직접 직면한 이 문제. 네. 이 문제를 가지고 네. 가장 높은 인간적인 문제로 승화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수한 문제를 네. 보편적으로 승화해낸 이 예술적 투쟁. 네. 이것이 약하면은 네. 이 작품들이 특수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네. 이데올로기적인 높이까지 머물다가 끝나. 그런데 네. 이 패스트는 네. 절대 이데올로기적 높이에서 끝나지 않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인간의 보편적인 경지로 네. 확 승화했죠. 네. 그러니까 이 패스트가 예술성을 갖는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고 노벨상을 받는 거죠. 네. 야,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원만행님은 까미 모습이 그랑이 아닐지 이렇게도 해주셨고 네. 그랑은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랑도 멋진 사람이죠. 낮은 곳에서 위로의 승화가 필요하다. 이런. 근데 제가 낮은 곳에서 위로의 승화가 필요하다. 이건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이 낮은 곳은 자기가 포착한 낮은 곳이에요. 네. 주어진 낮은 곳이 아니에요. 뭔가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자기가 만든 낮은 곳이어야 돼요. 포착한 낮은 곳이 주어진 그렇죠. 낮은 곳이 아니에요. 주어진 낮은 곳이 아니에요. 네. 네. 맞아, 우리 또 그래, 낮은 곳 하면 관념으로 자꾸 또 그랑을 보십시오. 그랑 자기가 선택을 해. 네. 아주 작은 일들을. 네. 아주 작은 일을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네. 그 일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랑이 위로 쑥 승화돼 가잖아요. 네. 그럼 일단 우리가 9시 30분까지가 약속된 시간인데 우리 영상 있나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댓글도 좀 보고 하면서 네. 이제 영상이 우리 2분짜리가 있거든요. 네, 댓글들이 재밌네요. 네, 2분 정도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댓글을 이렇게 좀 취합하는 동안에 네. 우리가 영상 잠깐 하나 보시고 네. 돌아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아, 정말 그 댓글에 많은 얘기들을 올려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8시 30분까지, 원래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댓글을 보면서 또 질문도 해주셨고, 교수님께서 여러분 안 가시겠답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더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지금 해야 될 말을 못 하신 게 있으시다고. 아니,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또 재밌어요. 아, 예. 아니, 교수님 진짜 제가 늘 그랬지만 오늘도 계속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소름이 돋았다가 가라앉았다가 돋았다가 가라앉았다가 찔렸다가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다 그러실 텐데 질문 중에 그래도 하나 정도는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어떤 분인지는 까먹었네요. 그 나오는 인물 중에 교수님께서 가장 애착이 가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누가 올려주셨는데 글쎄요, 나 그건 또 생각을 안 해봤네요. 내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내가 오늘 말하다가 그랑이 좋아졌어요. 아, 그랑이. 그랑이. 그래서 진짜 교수님 말씀하신 정말 그랑을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어쩌면 그랑이 죽을 위기로 갔다가 그랑이 살아나게 되고 이게 까미가 그랑은 죽이지 않거든요. 어떤 전환점의 어떤 시작 인물로 그랑을 또 선택을 해주고 다행히 까미가 이 세상에 안 계셔서 그렇지, 내 해석을 못 들으신 것을 저는 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아니, 교수님께서 안 가시고 좀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시다고 했더니 김성진 님이 박수 하셨고 신하모님 감사합니다 하셨고 하셨는데 못다 하신 말씀 중에 어떤 아니 그 못다한 그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재미있어서 유튜브 스트리밍을 할 때 내가 좀 어색하고 나는 원래 좀 이렇게 청중들이 많은 데서만 얘기해 봤잖아요. 그런데 없이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기계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어색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네요. 마치 교수님께서 자유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자유가 몸 안에서 지금 그렇죠. 그 자유는 추구할 것이 아니에요. 자유는 내가 만들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시죠? 그렇죠. 우리는 아니 그 이야기가 나온 게 우리는 그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 생산자들이에요. 자유 생산자. 그럼 자유 생산은 행복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을 생산하는 자들이에요. 행복을 생산해요. 그 행복을 생산해야죠.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걸 만들어내야죠, 자기가. 그래서 저는 이런 기계가 있는 이런 조건이면 여기서 내 자유, 내 행복을 여기서 내가 생산해야죠. 그런데 생산을 과하게 한 것 같아요. 야, 자, 또 돈키호테테님이 사업하는 사람이 불성실하면 망할 것 같아서 하는 이런 상태는 긴장 또는 성실성에 가까운 것일까요? 아니면 열심히에 가깝나요? 사업하는 사람이 불성실하면 망할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 자체가 열심히 느낌. 그런데 그 불성실 속에는 정확한 판단, 세계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그 업을 통해 사업을 통해서 자기로 완성되려는 어떤 그 종교적인 것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그 희망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생명력 있는 토크쇼라 재밌습니다. 근데 그 여기서 패스트는 우리가 그 쥐벼룩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쥐가 이렇게 주요 모티브잖아요. 쥐. 쥐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쥐가 처음에는 죽어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쥐가 살아서 나타나. 사람들이 쥐를 보고 좋아하고. 쥐가 살아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떤 부조리한 우리 해석을 넘어서는 우리 해석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넘어서는 어떤 세계 자체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하게 생각하면 타루랄지 특히 타루 같은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으니까 나중에는 살아야 되거든요. 네. 나는 리우가 한 선한 행위 정도면은 네. 리우 부인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타루가 죽고 네. 리우 부인도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에 네. 그냥 던져진 존재다. 이 세계에 던져진 존재다. 네. 이방인에서 그 주인공이 누구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어요. 네. 라시아를 그 사람은 네. 선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다. 다만 부조리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 네네.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나 인간이나 네. 다 이렇게 부조리함을 가지고 있어. 네. 부조리함이라는 것은 얼토당토하랄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조리한 세계 속에 우리는 던져져 있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동기와 결과가 우리가 관념처럼 연결되지 않아요. 네. 선한 행위가 선한 결과로 연결되지 않아. 네. 항상 악한 행위가 또 악한 결과로 연결되지도 않아. 네. 악한 사람이 꼭 죄를 받는 것도 아니야. 네네. 선한 사람이 꼭 복을 받는 것도 아니야. 네. 이런 부조리한 세계 속에 인간은 부조리하게 던져져 있어. 지금 문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로 완성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라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게 해석이 잘 되거나 하면은 거기에 이런 투쟁이 굳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런데 해석이 잘 안 되고 네. 모든 것은 부조리 속에 있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은 여기서 투쟁을 해야 돼. 행복도 정해진 행복은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예. 내가 행복해야 되지. 그러면 정해진 행복과 관념의 행복과 네. 내 행복은 부조리한 관계예요. 이 부조리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 것이냐. 행복에 대해서 사실 그 정해진 행복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지금 특히 뭐 우리나라라고 뭐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세계 일주도 막 좋게 하고 멋진 차를 타고 막 이런 게 행복하면 떠오르는 게 딱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해본다 해도 사실 물론 행복한 사람도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우리나라 돈 좀 있고 네네. 그런 사람들 보통 가는 게 뭐냐면은 이태리 가서 네네. 메디치 가문 보고 오거든요. 네네. 메디치 가문.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메디치 가문을 네. 관념으로 봤냐 아니면 자기가 봤냐 하는 네. 것은 다르거든요. 관념으로 본 사람들은 메디치 가문이 르네상스 시작될 때 이러이런 일을 했구나.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을 그냥 어떤 관념으로 소유하고 끝이에요. 근데 자기 눈으로 메디치 가문을 본 사람은 메디치 가문은 세계가 이렇게 변할 때 자기가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했구나. 그럼 의미 있는 역할을 했으면은 그러면 나는 한국에 와서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할까? 메디치 가문이 했던 것과 비슷한 일을 한국에서 내가 한다면 무슨 일일까? 라는 정도의 생각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일주 여행을 한 것이 행복이고 안 한 것이 불행이 아니라 세계 일주 여행을 하더라도 그 일주 여행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 혹은 그 세계 일주 여행과 자기 사이에 얼마나 투쟁이 이루어져 있는가 세계 일주 여행한 다음에 자기는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디치 가면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여행을 한다고 해도 관념적 여행을 수행했느냐 아니면은 자기가 그 여행이라는 것을 투쟁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매우 다른 거야. 매우 다른 쪽에 이 투쟁적으로 하는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뭘 해야 되냐? 의지가 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된다 그 말이야. 자, 쥐들 보자. 쥐가 부정적인 대상이잖아요. 네. 부정적인 물건이에요. 네. 이 부정적인 물건이 사라지면서 이 세상은 얼마나 큰 환란 속으로 빠지냐 이거야. 그런데 그 부정적인 관념적으로 부정적인 그 쥐가 다시 등장하면서 세계는 다시 생명을 회복하고 활기를 되찾는다. 우리가 그 전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쥐가 돌아오는 것, 관념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너한테는 그것이 행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그렇죠. 쥐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이렇게 부조리한 상태. 이 부조리한 나와 부조리한 세계가 관계를 맺어야 되면은 여기서 다시 말해서 투쟁을 해서 거기서 어떻게 자기만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행복, 사랑 이것을 생산하느냐. 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내 행복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그렇다고 해서 뭐 집에다 쥐를 우리 어린 왕자에도 별을 6개 돌아다니고 7번째 지구라는 별이 오잖아요. 지구라는 별이 오는데 지구라는 별은 뭐가 되다? 지구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별이 아니다. 거기에는 111명의 왕, 물론 흑인 왕들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주정뱅이, 3억 1,100만 명의 허영심 많은 사람 등 20억쯤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다. 어른들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순수한 어린애는 없어요. 어른들이 이런 20명쯤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어. 근데 뭐야, 다 많은 잡스러운 인간들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다 뒤섞여 있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구는 행복한 곳이 아니라 행복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행복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행복한지 안 한지를 물으면 안 돼. 자기는 어떤 행복을 생산하고 싶은지, 또 어떤 행복을 생산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걸 살펴야죠. 지금 유튜브를 지금 2시간 가까이 이렇게 교수님의 강의, 어떤 분들은 왜 강의를 힘들다는 느낌을 가지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2시간 가까이 유튜브 우리 책 읽고 건너가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지금 행복을 생산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죠? 지금 행복하시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빨리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네요.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관념을 수행하잖아요. 관념을 수행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을 해. 민주주의에 투쟁을 해. 그런데 집에 와서는 민주적이지가 않아. 또 찔리네요. 민주주의잖아. 밖에 나가서 사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 그런데 정작 사랑할 줄은 몰라. 이건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우리의 패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쟁들을 봐요. 네. 정치적인 투쟁들을 보잖아요. 정치적 투쟁들을 보는데 그런 정치적 투쟁들이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거기에는 이념이나 관념에 대한 애정은 있어도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뽑아오신 한 문장이 그렇죠. 인간은 하나의 관념이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패스트에 누가 한 말이죠. 뭐 이런 말을 줬잖아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게 되면 네.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만다면 네. 투쟁은 해서 못하겠는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투쟁은 해서 못하겠는가. 아까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민주주의 투쟁하러 나갔다. 그렇죠. 네. 여기서 지금 그 오통판사가 네. 수용소에 있다가 네. 나와가지고 네. 다시 수용소로 돌아가거든요. 그것은 인간에 대한 애정이에요. 네. 관념에 대한 애정이 아니야. 관념에 대한 애정이 아니에요. 리우 자기 부인을 멀리 놔놓고도 네. 거기에서 헌신하는 그 뭐냐면은 네. 그 뭐냐면 관념에 대한 애정이 아니야. 인간에 대한 애정이야. 리우는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사람이야.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야. 관념을 얘기하는 사람이 사랑을 아니야. 말하는 사람이야. 랑베르도 이런 리우를 보고 네. 사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인간을 사랑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탈출하지 않고 그렇죠. 머물게 되고. 예. 여러분 사랑을 말하지 말고 사랑을 하십시오. 근데 또 주로 여자친구들이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자꾸 오빠 나 사랑한다고 말해줘. 그건 말해야 돼. 아 그럴 땐 말해야 돼. 그건 말해야 돼. 아 그럴 땐 말해야 돼. 말 않고 괜히 고집 피우다가.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까요? 예. 아 정말 다들 아까 제가 행복하시냐고 물어봤을 때 행복합니다가 쫙 있었고요. 오늘 정말 인간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아까 어쩌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인간에 대한 애정을 우리 개개인이 어떤 가질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와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나 외의 타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긴장감을 놓고 뭐 그냥 막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 긴장은 출발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긴장. 자기 이렇게 있다. 내가 패스트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긴장을 해. 우리가 패스트를 읽으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어떤 교훈이랄까 하는 거는 내가 패스트에 갇혀 있지 않는지 긴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패스트와 투쟁하려고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말 오늘 사단법인 새마을 새몸짓에서 진행하는 책 읽고 건너가기 3탄 패스트. 여러분들 아마 저와 똑같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패스트 또는 우리가 갇힌 어떤 그런 관념 속에서 굉장히 많이 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리라고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시청하신 분들도 아마 그런 본인의 관념에서 아마 지금 깨지는, 스스로 막 뭔가가 지금 막 뭔가 깨치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 전해집니다. 계속해서 예고를 드리면 이제 4탄은 명절이어도 10월 1일 날 발표해 주실 거죠? 네. 10월 1일 정각 0시에 우리 최진익 교수님께서 새마을 새몸짓 홈페이지와 또 교수님의 SNS를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과연 이 추석에 끼어 있는 10월 여러분들 한번 이제 예측도 좀 해보시고 과연 우리 교수님께서 어떤 책을 4탄으로 하실지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패스트 정말 나는 내 안에 또는 나는 정말 이 패스트에 걸려 있고 갇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면서 우리 그 갇힌 마음 관념 속을 깨고 나가는 그런 강한 의지와 자신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오늘 너무 네.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못하신 말씀 있으시죠? 아니요, 말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뭐. 네. 근데 그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한다면은 오늘 저녁에라도 네. 우리는 혹시 패스트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네. 우리는 혹시 정해진 마음에 갇혀져 있는 것은 아닌지, 네. 이 코로나 시기에 좋은 반성의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지금 댓글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뭐 교수님 건강하세요, 뭐 엄청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많이 얘기해 주셨네요. 자, 오늘 사단법인 생활세몸짓에서 하는 책 읽고 건너가기 3탄 패스트, 그럼 이 뜨거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